2026년 2월 3일 화요일,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붉게 물든 차트를 보며 공황에 빠져 있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서방의 금융 전문가들이 달러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며 은 가격이 83달러로 하락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판을 뒤집는 진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 아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체크무늬판 위에서 체스를 두는 동안 베이징이 바둑판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형국이다. 뉴욕의 현란한 시세표가 대중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속임수라면 베이징에서 발행된 공산당 이론지 구스, 즉 첸구오 잡지에 실린 기사는 침묵 속의 선전포고다. 아시아의 거인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하다. 서방 세계가 종이 자산에 집착하며 환호할 때 동방은 실물 자산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블로그 게시물이나 평범한 논평이 아니다. 이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담긴 문장이자 중국인민은행에 하달되는 직접적인 작전 명령이다. 철학적인 논의를 위해 쓰인 글이 아니라 금융열병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통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것을 주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의 힘을 국가의 금융안보와 직결시켰다. 이것은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근본 위제에 기반한 위안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통첩이다. 타이밍을 주목해야 한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미국 은행들이 금과 은 가격을 폭락시킨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명령서가 공개되었는가? 베이징은 미국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뉴욕에서 벌어진 종이 가격의 폭락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서방의 필사적인 시도였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이 방어할 수 없는 유일한 무기인 진실을 사용하여 반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와 파생상품, 그리고 항공모함으로 자국 통화를 방어할 때 중국은 실물 자산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국 통화를 무장시키고 있다. 첩보 보고서들은 이 구스 기사가 대규모 발표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상하이 금융지구,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소문에 따르면 중국은 금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할 준비를 마쳤다. 수년 동안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 수치는 서방 세계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그들은 매달 27톤 정도를 추가한다고 보고해왔지만 홍콩을 통과하는 수입 물량과 중국 내 광산 생산량을 추적해보면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거대하다. 중국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군부 산하의 부의 계좌에 수천 톤의 금을 숨겨왔다.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금을 축적하며 자신들의 패를 공개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미국 시장이 38조 달러의 부채와 흔들리는 신뢰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기자회견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탱크를 몰고 나오지도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는다. 그저 스프레드 시트의 숫자를 업데이트할 뿐이다. 2,000톤이 아니라 3만 톤. 중국이 보유한 금이 역사상 그 어떤 통화보다 더 많은 실물 금속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달러의 위상은 붕괴 직전에 몰린다. 이것은 금융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다. 세반먼 광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굴리며 무력을 과시하듯 이번 금 보유량 공개는 전 세계의 중국의 금융 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워싱턴을 향한 경고 사격은 명확하다. 종이 가격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실물 금속은 조작할 수 없다. 체크메이트.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이 과정을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어제 발생한 가짜 폭락으로 인해 금과 은 가격이 8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은행들은 중국이 더 싼 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운 셈이 되었다. 전략적 자산을 대겐 세일 가격에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런던과 뉴욕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을 긁어모으며 금고로 향하는 길 내내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이 저렴해진 귀금속을 사용하여 새로운 강력한 통화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대중은 소음의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종이 가격의 폭락은 연막탄일 뿐이다. 진짜 군대는 배경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파생 상품으로 체커 게임을 하는 동안 중국은 실물 금괴로 바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서방의 금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라가고 있는 데에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데이비드 젠슨이 경고했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은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는 34달러의 차익 거래 격차가 바로 그것이다. 서방이 왜 패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정학적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런던과 뉴욕의 귀금속 은행들이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주목해야 한다. 데이비드 젠슨은 종이 계약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물바의 물리적 이동을 추적하는 소수의 분석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런던과 뉴욕의 모든 거래 데스크에 빨간 불을 켜야 할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서방의 실물 재고를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진공 상태를 확인했다. 상하이 차익 거래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상하이 금 거래소의 은 가격은 런던과 뉴욕의 가격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종이 가격 폭락은 은 가격을 80달러 중반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중국 내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 구매자들이 금속을 손에 넣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추가 금액인 프리미엄은 현재 약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약 22달러 98센트가 더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코맥스 거래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속을 중국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13%의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했을 때 중국 국경 내에서 은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서방 가격보다 무려 36달러 22센트나 높다. 36달러의 격차. 이것이 바로 스프레드다. 이제 물류 비용을 계산해보자. 보안장치가 완비된 장갑 수송기를 임대하고 화물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런던에서 상하이로 1톤의 은을 공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온스당 약 2달러에 불과하다. 특급 배송을 이용한다 해도 2달러 50센트 수준이다. 수익 계산은 간단하다. 스프레드에서 배송비를 뺀 값이다. 36달러에서 2달러를 뺀 나머지 34달러는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는 은 1온스당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수익이다. 금융세계에서 이것은 공짜 돈이라고 불린다. 무한한 돈 복사기와 다름없다. 귀금속 은행이나 무역회사 혹은 광산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런던이나 뉴욕에서 86달러의 은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은을 팔레트에 싣고 비행기에 태워 상하이로 보내 120달러에 팔 것이다. 12시간의 비행으로 즉시 40%의 수익을 올리는 거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진공 상태다. 로스페로가 경고했던 거대한 흡입음이 귀금속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자본은 가장 높은 수익을 쫓으며 은은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로 흐른다. 현재 중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입찰자다.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은에 대해 사실상 34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있다. 금고를 비우고 상장지수 펀드를 털어서라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방 은행들은 그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차익 거래자들이다. 국가 안보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분기별 보너스다. 그래서 그들은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의 금고를 비우고 뉴욕 상품 거래소의 창고를 털어내고 있다. 서방의 전략적 산업 비축 물자가 단지 그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동방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격차가 존재하는 매일 수천 개의 은괴가 미국 달러 생태계를 떠나 위안화 생태계로 진입하고 있다. 은이 일단 중국 국경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은 은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금속에 대한 블랙홀이다. 은은 중국으로 들어가 태양광 패널 미사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명령한 강력한 통화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저지른 종이 가격 폭락이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인 이유다. 미국 가격을 83달러로 짓누름으로써 그들은 차익 거래의 폭을 더 넓혀버렸다. 금속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더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국은 가장 큰 경쟁자에게 자신의 재고를 헐값에 넘기는 세일을 시작한 셈이다. 그들은 무서운 차트를 그려 달러를 구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자산 축적을 보조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가문의 농장을 팔아치우는 꼴이다. 미국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이 진공 상태가 한 달만 더 지속된다면 코맥스에 등록되는 이 제로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물리적 채무 불이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워싱턴에 공포가 스며들고 있다. 그 공포의 근원은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바로 수학적 필연성에 있다. 국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중요 광물에 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시장 시스템이 자신들을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데이비드 젠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런던의 은행가들이 34달러의 차익 거래 이익을 계산하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워싱턴의 분위기가 오만함에서 절대적인 공포로 바뀐 이유는 젠슨이 제시한 데이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젠슨은 파생상품 계약의 종이 움직임이 아니라 은괴의 물리적 이동, 즉 시장의 배관을 추적하는 소수의 분석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런던과 뉴욕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던 통계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가 식별한 것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서방의 실물 재고를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 상태다. 이것은 상하이 차익 거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본질은 서방의 부가 동방으로 이전되는 역사적인 자본 이동이다. 현재 은 가격이 서방에서 폭락하는 동안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는 막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은행들이 종이 시장에서 가격을 80달러 중반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중국 내 가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구매자들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서방 현물 가격보다 약 29%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온스당 약 22달러 98센트의 격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맥스 거래소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부가가치세, VAT라는 변수다. 서방의 은을 중국 시장으로 가져와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13%의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 이 세금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즉 중국 국경 내부에서 은이 실제로 지위하는 가격은 서방 가격보다 무려 36달러 22센트나 높다. 이것이 바로 서방과 동방 사이에 벌어진 가격의 협곡, 스프레드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물류의 관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보안이 철저한 장갑 수송기를 임대하고 화물에 보험을 든 뒤 1톤의 은을 런던에서 상하이로 공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항공 운송 비용은 온스당 대략 2달러, 특급 배송을 이용한다 해도 2달러 50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을 해보자. 이익은 스프레드에서 배송비를 뺀 값이다. 36달러의 가격 차이에서 2달러의 운송비를 제하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은 1온스를 옮길 때마다 34달러의 무위험 이익이 발생한다. 34달러. 금융세계에서 이것은 공짜 돈이라고 불린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무한한 돈 복사기, 즉 인피니트 머니 글리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신이 불리한 은행이나 무역회사 혹은 광산업체라고 가정해보자. 뉴욕에서 86달러의 은을 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런던에서 헐값에 넘길 이유가 있는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은을 팔레트에 싣고 비행기에 태워 상하이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120달러에 팔 것이다. 단 12시간의 비행으로 즉시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는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금고를 비우고 있는 진공 상태의 실체다. 과거 로스페로가 경고했던 거대한 흡입음이 지금 귀금속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본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은은 가장 비싼 값을 쳐주는 입찰자에게로 흐른다. 지금 중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최고의 입찰자다.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은 1온스마다 34달러의 현상금을 걸어놓은 셈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우리에게 가져오라. 당신들의 금고를 비우고 상장지수 펀드를 털어서라도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서방 은행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차익 거래자들이다. 그들에게 국가 안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분기별 실적과 보너스다. 그래서 그들은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금고를 털고 뉴욕 상품거래소의 창고를 비우며 서방의 전략적 산업 비축 물자를 긁어모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 스프레드가 존재하는 매일 수천 개의 은괴가 미국 달러의 생태계를 떠나 위안화의 생태계로 진입하고 있다. 일단 그 은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중국은
은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은 금속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 은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미사일을 제조하며 시진핑 주석이 명령한 강력한 통화의 담보가 되어 중국 내부에 머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저지른 종이 가격 폭락이 치명적인 전략적 자충수가 된 이유다. 미국 가격을 83달러 혹은 86달러로 짓누름으로써 그들은 차익 거래의 폭을 더 넓혀버렸다. 금속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훨씬 더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자에게 자국의 재고를 헐값에 넘기는 박앤세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무서운 차트를 그려 달러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자산 축적을 보조하고 있었다. 가문의 농장을 팔아 카드값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미국 정부도 바보는 아니다. 그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이 진공 상태가 한 달만 더 지속된다면 코맥스에 등록되는 재고가 0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 채무 불이행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국무장관이 중요 광물에 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시장이 자신들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 그리고 내일 열릴 긴급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런던의 은행가들이 34달러의 차익거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 워싱턴의 분위기는 오만함에서 절대적인 공포로 급변했다. 미국 정부는 너무 늦게서야 자신들이 수싸움에서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종이 계약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종이로는 순항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선물 계약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제조할 수 없다. 실물 금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금속이 떠나고 있다. 내일 2016년 2월 4일 수요일 국무부 일정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지루해 보이는 행사가 하나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금색이 가장 필사적인 외교적 책략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제1회 중요 광물 장관 회의를 주최한다. 그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의 대사와 무역 장관들을 소환했다.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의 목표는 경제적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다. 번역하자면 중국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비명이다. 그들은 금속을 위한 나토를 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서방 동맹의 남은 자원을 빨아들이는 중국의 진공 상태를 막기 위해 팍스 실리카라는 봉쇄망을 구축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데이비드 젠슨이 본 것과 동일한 데이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34달러의 격차를 보고 있으며 은이 더 이상 단순한 화폐 금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은은 새로운 석유다. 21세기의 전략적 광물이다. 은 없이는 녹색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하다. 태양광 패널은 은으로 만들어진다. 은 없이는 인공지능 혁명도 없다. 고성능 칩에는 은 인터커넥트가 필수적이다. 은 없이는 현대적인 군대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토마호크 미사일, 모든 F-35 전투기, 모든 위성이 은을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생산하는 양보다 5배나 많은 은을 소비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 페루,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29%의 프리미엄을 얹어 그 글로벌 시장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만약 수학적 계산대로 3월까지 코맥스가 고갈된다면 미국의 군사산업 단지가 멈춰설 것임을 알고 있다. 로키드 마틴이 펜타곤에 전화를 걸어 은페이스트를 구할 수 없어 유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하는 상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악몽이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회의는 단순한 무역 정상회담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전쟁위원회다. 그들은 동맹국들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들은 비시장 경제국, 즉 중국으로의 중요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협정을 통과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차익 거래 자체를 금지하려 들 것이며 심지어 전략 금속에 대한 자본 통제라는 극단적인 아이디어까지 띄울지도 모른다. 국가 방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상하이로 은을 선적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법칙을 입법으로 없앨 수는 없다. 종이 한 장으로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상하이의 가격이 뉴욕보다 36달러나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금속은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 밀수업자들이 그 일을 대신할 것이다. 제3국이 미국에서 은을 사들여 중국에 되파는 중개무역이 성행할 것이다. 암시장이 그 빈틈을 메울 것이다. 유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 정말 유일한 해결책은 서방의 가격이 오르는 것뿐이다. 뉴욕의 가격이 상하이의 가격과 일치할 때까지 상승해야 한다. 86달러라는 억지스러운 억제책은 끝나야 한다. 미국은 은을 국내에 잡아두기 위해 가격이 120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용인해야만 한다. 이 회의는 사실상 패배 선언이다. 미국 정부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주장해온 자유시장이 가격을 너무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낮게 조작한 대가로 자신들을 파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치볼을 물밑으로 억지로 눌러왔지만 이제 그 공이 튀어올라 그들의 얼굴을 강타하고 있다. 루비오는 행정명령으로 비치볼을 다시 누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며 시장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어제의 종이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미 반격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다. 트레이더들은 워싱턴 D.C.에서 흘러나오는 절박함을 목격했고 피 냄새를 맡았다. 정부가 공급망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은 곳간이 비었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복에 대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폭락이 왜 강세장을 죽이는 데 실패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재난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려면 트레이더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물리학자처럼 생각해야 한다.